제가 지난 주말에 지인의 신혼집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집주인 남편분께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래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라고 말하면 꼭 주변에서 자신이 겪은 기이한 이야기를 털어놓곤 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남편분께서 자신의 고향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어느 날 친구에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보고 문자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직도 그 문자를 보관하고 있다며 보여주시는데 그 당시 너무 바쁠 시기라 장례식에 가지 못하고 조금만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3주였던 그 친구를 체포해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충격적이었죠. 그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단순했지만 그 뒤엔 소름 끼치는 기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해 이유는 돈 때문이었죠. 친구의 어머니는 집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친구는 돈맛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머니에게 소소하게 돈을 요구하더니 나중엔 큰 금액을 받아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 카페는 지역에서도 꽤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계속 돈을 빼앗다시피 하던 친구는 어머니라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계단에서 어머니의 뒤통수를 가격해 살해한 뒤 이를 사고처럼 위장해 신고를 한 겁니다. 장례식에 참석했던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더 섬뜩했던 건 그 사건 이후에도 어머니의 기운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친구가 체포된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벌어졌다고 합니다. 밤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는데도 누군가의 흐느낌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염원이 여전히 그곳에서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다고 남편분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집에서 느껴지던 싸늘한 공기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돈의 욕심은 인간을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머니의 원혼이 과연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섬뜩해지고 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 살해 사건은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다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점에서 더욱 끔찍했습니다. 친구는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그녀를 살해했을 뿐 아니다. 과거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상한 사건들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친구는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가족을 위협하거나 해를 가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치게 했던 사건, 그리고 집에서 발생했던 수상한 화재가 모두 그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런 범죄들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죠.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경제적 궁핍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라 카페를 차려준 이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어머니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심지어 위험한 투자로 사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을 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뉴스에 간단히 보도는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는 오랫동안 회자됩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남편분은 친구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애는 그냥 어릴 때 옆집에서 같이 자란 친구였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평범한 친구였는데 어른이 되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죽이고
가족을 대신하며 끝없이 돈에 집착했던 친구의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타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아닐까? 혹시 여러분도 돈에 집착하다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다. 누군가의 욕망이 기록으로 끝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 그 집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경매 사실을 알고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열쇠 수리공의 도움을 받아 문을 열고 들어간 집 내부는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든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 집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한 소름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큰 방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누워있는 한 아가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미동조차 없는 그녀의 모습에서 곧 죽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죠.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오랜 질환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적인 문제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일품은 집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를 정리할 책임이 남겨진 예족들에게 있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경매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한 사람의 기력적인 삶과 죽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은 제게 단순히 낙찰받은 집 이상의 무게를 지닌 전함으로 남았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며 수많은 사연을 접했지만 그 집에서 느꼈던 감정과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경매라는 행위가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다. 그 집에 얽힌 이야기와 삶의 흔적을 마주하는 일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에 얽힌 사연들. 그 기밀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남기곤 합니다. 그 집에서 머물게 된 기간은 참으로 불편하고 불안했던 시간들로 기억됩니다. 사람이 죽은 집, 더군다나 그 시신을 직접 발견한 공간에서 살아난다는 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매일 밤이 깊어지면 그 찜찜한 느낌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다문을 새로 들여도 그 집에 남아있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소문이 나버려 매매는커녕 임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야 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밤 안에서 신기한 발소리가 들리거나 도둑불이 다시 켜져 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전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졌죠. 한밤중에 갑자기 어딘가에서 술전이는 소리가 들리거나 주방에서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한 번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밤 한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의 손상이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목소리는 구슬하던 무단이 제게 말했던 바로 그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깨어나서도 그 꿈이 너무 생생히 머리끝이 쭈뼛서는 기분이 들었죠. 이후로도 작은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긴 했지만 점차 그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몇 달 뒤 집은 어렵사리 팔렸고 저는 그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과 관련된 기억은 지금도 종종 떠오릅니다. 고단히 했던 말, 고판에서 느껴졌던 묘한 분위기, 그리고 제가 들었던 고마움의 목소리까지. 그것들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곳에서 떠나지 못했던 누군가나 저를 통해 자유를 얻었던 걸까요?
그 집을 떠난 이후로는 이상한 일은 없었지만 그 경험은 제게 나차를 통해 얻는 질이라는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 고스란히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 혹시 어떤 집이나 장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곳에 담긴 이야기라 무엇일지 한 번쯤 상상해 보세요. 그 집을 떠난 후에도 그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은 한화는 점점 더 커졌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는 제 일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꿈 속에서 만난 죽은 아나씨의 모습은 현실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제 머리와 가슴은 오히려 무겁고 씁쓸한 감정으로 가득 찼죠. 마치 그 고마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결국 그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감과 계속된 불안감을 못 이겨 결국 찜질방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죠.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제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 갔습니다. 근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집은 팔렸고 그동안 제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준 그 공간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제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지만 여전히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로 그 죽은 아나씨가 나에게 모험과 보답을 해준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의 예치였을까? 그런 생각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미용실에서 들은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사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미용실에 자주 오는 손님이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얘기한 사건이 바로 인근 다른 이자카야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인터넷에서도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 미용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몰카 사건이라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여성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술을 즐기고 있던 중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놀랐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핸드폰이 떨어졌을 때 그게 누군가나 의도적으로 찍고 있던 동영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여성분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울 것 같다. 그 핸드폰의 주인이 이자카야 사장이었다는 사실도 정말 충격적이죠.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신이 찍은 동영상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사장이 어떻게 여성을 몰래 찍고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나 본인의 노출된 신체를 확인하게 된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프고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가 사건을 인지하고 사과하는 대신 우리 가게에서 먹은 돈 나한테 입고 말하고 계좌로 보내다 는 식으로 말한 것도 정말 상당합니다. 가해자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 바람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몰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그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네요. 그 가게 사장이 유부남이자 조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더욱 어이가 없게 다가옵니다. 가게가 사라지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내려갔다고 하니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다. 그런 발언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바뀌어서 어릴 적 기억이 나오네요. 집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의 이야기, 그리고 목욕탕에 가려고 했을 때 엄마나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목욕탕을 가면 위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당신에게 엄마가 하신 대답은 꽤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롭네요. 달의 사장의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는 건 정말 어이없고 충격적이죠. 이제는 목욕탕에 가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어릴 때 목욕탕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달랐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욕을 집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목욕탕에 가야 하나 싶었던 그 시절, 가족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부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하신 이유가 위험해서 안 된다는 말이죠. 그때는 그냥 목욕탕이 왜 위험하지? 라고 생각했겠죠. 가족 모두 성인이고 이제 누나와 본인도 다 컸고 목욕탕에서 물에 빠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안 된다는 말에 더욱 궁금해졌을 거예요. 왜 그렇게 단호하게 반대했을까? 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나니 그 이유가 충격적이고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누나와 어머니가 함께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탕에 갔을 때 그때도 어머니는 누나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는 남탕에 갔을 테니까요. 그때의 상황을 어머니가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한 위험성은 다소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이어지네요. 아마도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기억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왜 그 위험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나가 어린 아기였고 목욕탕에서 즐겁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다니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다가와서 아이에게 몇 살이냐고 묻고 그런 뒤에 갑자기 미쳐버린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가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 할머니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무서웠죠. 엄마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빠르게 가늠해서 할머니를 막았는지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히 누나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이었지만 그 순간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을까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아기를 밀친 그 할머니의 행동은 너무도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엄마나 경찰을 부른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할머니의 말, 저희 손자는 쟤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똑바로 못 걷는다는 말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손자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아기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댄 건데 그게 또 경찰을 듣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경찰이 그 할머니의 발언에 어이없어 한 이유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할머니는 동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에게 그런 충격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나서야만 했던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목욕탕이라는 곳이 그만큼 사람들 간의 관계가 엉뚱하게 얽힐 수 있는 장소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터진 거죠. 엄마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딸을 지켜야겠다는 본능적인 마음으로 행동했겠지만 그 상황에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누나를 밀친 이유에 대해 말한 부분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기에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달아나서 밀쳤다니 정말 조마스럽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이가 걷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어린아이를 밀쳐서 다칠 위험을 모르셨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히나 나이가 많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다는 건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 상황을 듣고는 할머니의 말에 어이없어 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답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도 우리 손자는 걷지 못하는데 저 애는 왜 잘 걷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것 같다. 그런데 이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실제로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일 뿐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걷는 것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었죠. 게다가 그 할머니의 말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었고 그걸 경찰이 듣고 있던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경찰도 그 할머니의 발언에 당황하며 잘 걷는 남의 집 아이에게 해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 누나가 크게 다치지 않은 건 정말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목욕탕 같은 평소의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할머니의 무리한 행동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행동이 아무리 이유 다 있다고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죠. 결국 그 일이 무사히 끝난 건 다행이지만 그 할머니의 행동이 정말 위험했다는 걸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아이에게 그렇게 달아나서 밀칠 때 그건 그냥 할머니의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특히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지고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맑고 건강한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힘들어 보인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어넘기지 않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친구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한숨을 한 번 더 내쉬고는 정말 오랜만에 틀어놓듯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몇 년 전 농협 또는 실험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 일에 큰 흥미도 없었고 그저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점점 더 그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일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일하는 동료들도 나름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겪은 일은 그곳에서의 미스터리한 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일처럼 생각했던 그 일이 점점 더 커지면서 친구를 점점 괴롭히게 된 거였죠. 그 친구가 일하는 금융기관에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하던 친구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 사무실 안에 모험가 있는 것처럼 차가운 공기를 느끼기도 하고 사무실의 불빛이 자주 깜빡이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또 자꾸 사무실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있었는데 그 전화는 도무지 누구에게도 걸려온 적이 없고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마다 울리곤 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친구는 점점 더 피곤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저녁 늦게 퇴근을 하려는데 마지막으로 나가려고 할 때 건물의 복도 끝에서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고 하더군요. 불이 꺼진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냥 시커먼 실루엣만 보였대요. 처음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돌아보니 그 형체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친구는 점점 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결국 그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그냥 지나치는 일이었지만
그 친구는 이 사건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더 이상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친구는 결국 큰 금융기관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로는 금일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힘들어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겪은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고, 그때의 상황은 너무도 현실적이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포 영화의 내용처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친구가 겪은 공포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일들이 혹시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 어느 순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친구는 그 자리에서 조금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특히 여자 일행 중 한 명이 자꾸 자신을 쳐다본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처음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다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그 일행의 시선이 유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친구는 그날 술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분위기도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술이 조금 더 돌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점점 불안한 기분을 떨쳐내기 어려웠다고 해요. 자꾸 그 여자 일행의 눈빛이 느껴졌고 그 일행 중 한 명이 자기 쪽으로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다가온 것 같았지만 점점 더 말투와 행동에서 뭔가 과도하게 친밀하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야, 너 너무 매력적이야.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오늘 잘 놀고 가야지. 라는 식의 말들이 조금 지나친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자꾸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려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친구는 느꼈다고 해요. 그 친구가 다시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날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점점 더 혼잡해지면서 사람들이 다들 취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친구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그 느낌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친구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또다시 그 여자 일행 중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다고 해요. 어디가?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그 말이 너무 과도하게 느껴져서 친구는 얼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 일행의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걸 느끼며 그냥 당장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카페에서 나와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들과 연락을 끊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해요. 먼저 그 여자들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자꾸 연락을 했대요.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고 가끔은 그 여자들이 자기를 찾는 소리나 메시지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정말 그 여자들은 친구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 다른 누군가나 자신에게 연락을 시켰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어요. 어느 날 친구가 자취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그날 밤부터 집 앞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친구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여자들이 점점 더 집 주변에 나타난다고 생각했대요. 결국 그 친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혀 연락을 안 하고 그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래도 그 여자들은 계속해서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그 불편한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고 해요. 그 일이 일어난 후 친구는 이상한 공포감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도 불편한 일들이 이어져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해요. 지금도 그 여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몸이 떨리기도 한다고 말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친구가 겪었던 일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느낌과 그 무언가나 자꾸 다가오는 느낌은 정말 무서운 경험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저 불안에 떨고 있는 소배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배의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고 선생님 역시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산속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둠이 시간을 압도하며 불길한 기운이 퍼집니다. 선생님이 소배에게 여기 지름길 없어 라고 말한 순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후배는 두려움에 휩싸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울먹이며 말하고 선생님은 그런 소배를 끌어안고 내려가려 합니다. 선생님이 소배의 손목을 잡고 내려가는 장면은 마치 탈출이 불가능한 함정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이 내려가면서도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두 사람은 공포 속에서 더 이상 현실감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이 사람들의 존재는 단순히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점차 초자연적인 산삼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일까 아니면 환상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어느새 어두운 산속을 내려가며 그들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암몽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산을 내려오다가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며 더욱 깊은 공포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가 뒤따라온다는 담관을 통해 우리의 깊은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산이라는 공간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다. 공포의 거울처럼 두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전통적인 믿음,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쫓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주인공의 공포가 점점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선생님과 소배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환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선생님이 버스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할아버지가 보였을 때의 충격은 그 자체로 공포의 정수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그 할아버지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였고 그 존재는 마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귀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가지게 만들었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을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와 함께했던 그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귀신 같은 존재를 믿게 되었던 경험을 고민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사건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고백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그에게 일종의 예상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자신이 점차적으로 이를 잊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시골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밤의 강에서 목격한 기이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갑자기 강 가운데에서 사람의 머리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속으로 내려가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무시하며 헛소리 하지마 라고 했지만 주인공은 그 강의 구조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인공에게 강한 충격을 남깁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간에 대한 경고를 받아온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간에서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보았던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한 점은 귀신과 같은 존재들이 단지 이야기 속의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떤 미스터리한 환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주인공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일으키며 그가 믿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주인공의 공포가 점점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선생님과 후배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환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선생님이 버스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할아버지가 보였을 때의 충격은 그 자체로 공포의 정수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석겁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그 할아버지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였고 그 존재는 마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귀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가지게 만들었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을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와 함께했던 그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후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귀신 같은 존재를 믿게 되었던 경험을 고민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고백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그에게 일종의 예상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자신이 점차적으로 이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시골 강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밤의 강에서 목격한 기이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갑자기 강 가운데에서 사람의 머리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속으로 내려가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무시하며 헛소리 하지마 라고 했지만 주인공은 그 강의 구조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인공에게 강한 충격을 남깁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강에 대한 경고를 받아온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보았던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는 그저 불안에 떨고 있는 후배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배의 불안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고 선생님 역시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산속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둠이 시간을 압도하며 불길한 기운이 커집니다. 선생님이 후배에게 여기 지름길 없어 라고 말한 순간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후배는 두려움에 휩싸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울먹이며 말하고 선생님은 그런 후배를 끌어안고 내려가려 합니다. 선생님이 후배의 손목을 잡고 내려가는 장면은 마치 탈출이 불가능한 함정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이 내려가면서도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착각에 빠져듭니다. 두 사람은 공포 속에서 더 이상 현실 감각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이 사람들의 존재는 단순히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점차 초자연적인 환상처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일까 아니면 환상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어느새 어두운 산속을 내려가며 그들은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암몽 속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산을 내려오다가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며 더욱 깊은 공포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가 뒤따라온다는 담담을 통일해 우리의 깊은 내면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산이라는 공간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다. 공포의 거울처럼 두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전통적인 믿음,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감정이 들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쫓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주인공의 공포가 점점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선생님과 후배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환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선생님이 버스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할아버지가 보였을 때의 충격은 그 자체로 공포의 전수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그 할아버지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였고 그 존재는 마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귀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다지게 만들었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을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와 함께했던 그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큰 후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귀신 같은 존재를 믿게 되었던 경험을 고민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고백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그에게 일종의 일상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자신이 점차적으로 이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시골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밤의 강에서 목격한 기이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갑자기 강 가운데에서 사람의 머리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속으로 내려가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무시하며 헛소리 하지마 라고 했지만 주인공은 그 강의 구조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인공에게 강한 충격을 남기며 그가 어릴 때부터 강에 대한 경고를 받아온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보았던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한 점은 귀신과 같은 존재들이 단지 이야기 속의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떤 미스터리한 현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주인공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가 믿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주인공의 공포가 점점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선생님과 후배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은 우연한 사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점점 더 설명할 수 없는 환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선생님이 버스에서 자리에 앉았을 때 그 할아버지가 보였을 때의 충격은 그 자체로 공포의 점수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은 그 할아버지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였고 그 존재는 마치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에게 귀신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다지게 만들었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시간을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와 함께했던 그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금수배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귀신 같은 존재를 믿게 되었던 경험을 고민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사건이 그에게 끼친 영향을 고백합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그에게 예정의 예산처럼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귀신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자신이 점차적으로 이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시골 강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중 밤의 강에서 목격한 기이한 환상을 설명합니다. 그날 밤 주인공은 갑자기 강 가운데에서 사람의 머리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신기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물속으로 내려가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고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이 확실히 기이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무시하며 헛소리 하지 마 라고 했지만 주인공은 그 강의 구조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인공에게 강한 충격을 남깁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강에 대한 정보를 받아온 것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는 수영이 금지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보았던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에서 중요한 점은 귀신과 같은 존재들이 단지 이야기 속의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어떤 미스터리한 환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주인공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가 믿지 않았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가리누님을 겪은 이후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점차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금손에는 어떤 이상한 꿈을 꾸기도 했고 갑자기 눈을 뜨면 담안의 공기가 무겁고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귀신을 보게 되는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이사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그 이전의 기묘한 사건들과 귀신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한 채 그날 밤 새로 이사 단집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물건이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침대 위에 누운 주인공은 이사 첫날이라 피곤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서 자신이 느꼈던 기묘한 기운이 점차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몸은 움직이지 못한 채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서서히 열리고 주인공은 그 자리에 누워서 불안한 마음을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담안에 어떤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불안정하게 서 있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그가 잠든 방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나를 보지 않습니다. 고, 그 목소리는 낮고 끔찍하게 들리며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소리는 멈췄고 다시 담은 고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인공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존재가 그의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난 후 주인공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았으나 담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묘한 기운은 여전히 담안에 남아 있었고 주인공은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진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군가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금소, 주인공은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했고 할머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매번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많단다. 그들을 마주할 때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질 때가 많다. 하지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계속해서 널 괴롭히면 그때는 다시 우리 가족의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주인공은 할머니의 말을 믿고 점차 귀신을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 기묘한 일들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그가 떠나던 주일도 그는 여전히 귀신을 보고 다리에 눌리며 자주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의 큰 미스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믿지 않았던 귀신의 존재는 이제 그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사건은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더 이상 귀신을 단순히 미신이나 전설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모든 일들은 그를 더 신중하고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어떤 존재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그는 이제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그 경험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얘기자에는 평범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훈련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동료들과의 사소한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속 고민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리자니의 소감부로 갈수록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점점 더 어두운 분위기로 흐릅니다. 자신을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게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상태가 이상해진다고 느꼈고 눈에 띄게 감정이 격해지고 불안정해졌습니다. 얘기자에는 자신이 어떤 존재에 의해 감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그를 괴롭힙니다. 점점 그의 몸과 마음을 조종하려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고 느끼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했지만 점점 사람들은 그를 피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이러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그가 나를 놔줄 것이다. 그 얘기를 읽은 모두는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때부터 그곳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그 고문관의 죽음 이후로 그 부대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부대에서는 이상한 소리나 기이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 고문관의 유품이 정리되었을 때도 그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잔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떠올리며 그 고문관이 죽은 이유가 단순히 자살이 아니다. 어떤 원인 모를 존재나 귀신에 의해 이끌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대에서의 수속 사건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고문관의 존재를 믿지 않던 이들도 그의 죽음 이후로 그가 겪었던 고통과 불안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곳에서는 여전히 그 고문관의 존재가 남아있다는 믿음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대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두려워하며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부대에 배치된 병사들 중 일부는 그 사건을 믿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단순히 그 얘기자의 내용을 지나친 상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대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뒤에는 무엇인가 더 깊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자 배달을 가던 그 친구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다시 점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여전히 길 중앙을 걷고 있었고 그 친구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이렇게 안 비켜지면 그냥 들이받고 가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무리 점적을 울려도 여자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속으로 저 여자가 정신이 없는가 보네 하며 차를 천천히 여자를 향해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정말 기이한 건 그때 그 친구는 여자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었고 그 여자가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팔은 팔꿈치까지 쭉 늘어나 있었고 몸은 이상하게 기틀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인간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존재처럼 보였죠. 그 친구는 깜짝 놀라서 급히 차를 멈추고 그 여자가 계속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차 안에서 일종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자신이 지나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고 친구는 춘에 땀을 쥐고 차에서 내려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가는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가 비틀어지며 돌아서자 그 친구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얼굴은 독대한 시체처럼 침백했고 눈동자는 까맣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마치 죽을 사람처럼 움직였고 그 순간 그 친구는 주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피자 배달을 하던 그 친구는 그날 밤 이후로 그 좁은 길을 다시는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길을 지나면 매번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죠. 이후 그 친구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 길에 대한 괴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가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 전 한 여자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그 여자가 사람을 위인해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 친구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그 길에서 본 여자의 모습은 지금도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괴담으로 남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사건 이후로 길을 지나가던 중 어떤 여자가 나타나면 절대로 달아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일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돌아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커튼이 저절로 움직이기도 했고 컵이 깨져 있거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건들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죠. 그 친구는 처음엔 너무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이 계속되자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지쳐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도 가리에 눌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눈만 깜깜이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옆방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친구는 겨우 몸을 일으켜서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가 자꾸 끼익끼익 긁히는 소리였고 친구는 얼른 거실로 가봤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벽쪽에는 심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는 한동안 밤을 새워가며 이 일의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들린 시끄러운 소리와 이상한 물건의 위치 변경은 분명히 자신만의 착각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결국 그가 조금 더 조사해보니 그 집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상한 사고를 당했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살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집에서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을 알게 된 친구는 무언가에 의한 저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밤에 잠에서 깼을 때 밤하늘은 점점 상태였고 불빛 하나 없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때 그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는 어두운 그림자. 순간적으로 그 그림자가 다가오더니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겠지? 그 친구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그가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가 떠난 후 그 집은 새로운 사람에게 팔렸고 그 이후에도 이상한 소문이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누구도 그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친구는 밤 안에서 숨을 줄이며 마음을 졸였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관문 뒤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귀를 쫑긋 세우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먼 곳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끈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신음을 토해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곧이어 밤하니 묵직한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이 움찔거리는 것 같았고 벽을 타고 퍼지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는 몸을 꼭꼭 움츠렸습니다. 갑자기 밤하늘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며 무언가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 한 줄기가 친구의 머리카락을 스쳐가며 그의 귓가에서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날 여기로 불렀지? 눈을 뜨고 밤하늘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 뒤가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공포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마치 누군가가 그에게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그의 발목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밤하늘 둘러보니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그의 발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층백하게 흰 피부 위로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고 눈은 존재하지 않는 듯 검은 구멍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쇄골을 기리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깊은 구름에서 들리는 것처럼 거칠고 기통했습니다. 내가 그날 나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 라는 말이 그의 귀에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그 친구는 몸을 일으키고 싶었지만 무언가의 저주가 그의 힘을 뺏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뼈마디가 차가워지는 그 순간 그 친구는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깨어난 그는 집 밖으로 나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에는 다시는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도 그날의 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같은 밤에 그 집에서 무언가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며 결국 함께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로 그 집에는 누군가의 발길이 뜸쳤고 그 이상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얽힌 기륵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레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 공포의 자리는 잊히지 않았고 수많은 가설과 소문만이 그 집의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친구는 이후 그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그날 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가 나를 말았던 것인지라는 생각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고 그를 괴롭히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진실은 여전히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진에는 여전히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존재가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지내던 형님은 본래 일반적인 집사님이었지만 여러 해석과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형은 예전에 사라진 이들이나 죽음을 맞을 사람들의 훈령을 보고 느끼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도왔던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은 불가사의한 사건을 해결한 후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길로 빠지게 되어 박수무단이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힘들 상황에서 조언을 주는 정도였지만 점차 다양한 영적 존재와의 교감을 통해 실제로 귀신을 쫓는 위치를 배우고 수행하게 된 거죠. 그 형님은 제게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고 그 집이 그 여자의 정체를 몰랐다면 더욱 위험했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살한 여자의 영혼은 끊임없이 그곳에 머물며 죄인을 따라다니며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은 보통 지나친 감정적 유대나 미련을 갖고 있는 이들을 따라다니며 그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영혼들이 흔히 지나쳤던 감정선에서 계속해서 되돌아오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그 여자의 경우는 너무 깊은 절망감과 고통이었기에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영혼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고 이 일로 더 이상 그 여자에게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형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집에서 겪었던 일들이 결국 미스터리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풀리게 되었고, 한동안 겪었던 공포와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남긴 흔적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나 남긴 고통과 절망의 그림자나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그 후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는 경각심을 항상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겪은 고통과 고뇌가 얼마나 깊었을지 이해가 가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아픔을 다루기 위해 끝없이 싸워야 했던 시간이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형수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의 아픔이 너무나 컸기에 결국 영전인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당시에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의 결정은 어쩌면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송성님의 기반이 진의 몸과 변환을 가져왔고 그 여자의 존재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방에서 핸드폰을 만지며 놀고 있던 중 검은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가 또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들어왔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그 여자의 존재는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고 그녀나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나 환상일 수도 있지만 그 여자의 존재가 여전히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여자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 경험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의 존재를 완전히 떨쳐버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가끔씩 그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날 때마다 그날의 두려움이 되살아났습니다. 귀신이 진짜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모든 경험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 집에서의 생활도 여러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여자의 고통이 어디에선가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아니면 그런 존재를 믿으시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테니 계속해서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